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신년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이넥스 김영 대표님의 환영사 및 연자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요. 올해 내내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저희가 의료기기 사업에 열정을 다하는 분들이 다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의료기기 산업이 쑥쑥 성장해서 불경기가 오히려 좀 왜 우리가 불경기를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모두 다 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신발끈 조이기 시즌2라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이 신발끈 조이기 시즌1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글로벌 시장이 뭐지? 하면서 좀 밖에서 기웃거려 보는 기분으로 글로벌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올해는 좀 글로벌 시장 그 속으로 한 걸음 더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또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다 오랫동안 그렇게 경험해 보신 귀한 연자를 모셔서 그동안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귀한 조언을 좀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연자를 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외부에서 오신 연자 세 분은요, 저와는 매우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면 최소한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아니면 30년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인데요. 30년 이상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또 좀 나이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왠지 제 나이를 말하는 것 같고 또 연자분들의 말하는 것, 나이를 좀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빼고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연자는요, 에드 우, 홍콩에서 오셨습니다. 이 의료기기 특히 규제 쪽에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세안 국가의 규제 환경이 어떤지 그 소개를 좀 해주실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그 규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고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규제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는 이용삼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라스베가스에서 오셨습니다. 원래 본거지는 오렌지 카운티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경험을 좀 공유해 주기 위해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이용삼 대표님은 마시모라고 하는 미국의 그 페이션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창업부터 매우 큰 회사가 되기까지 그 일을 해오셨고요. 제가 그 이용삼 대표님을 모신 목적은 미국의 스타트업은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미국 내 스타트업의 경험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좀 모셨습니다. 세 번째 연자는 토니 안 대표님이십니다. 토니 안 대표님은 지금 현재 그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척추 임플란트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토니안 사장님을 모신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갈 때 어떤 과정을 겪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얻은 교훈, 앞으로 새롭게 진출할 회사들한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신지 이걸 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세 분 연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K-디바이스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K-디바이스의 현 주소를 좀 공유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관심을 가져야 할 방향 쪽에서 간단한 제안을 드리고, 의료기기 글로벌의 규제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큰 방향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K-디바이스가 얼마나 수출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 우리나라의 생산 실적, 수입 실적, 수출 실적을 모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2022년도에 약 10조 원 정도의 의료기기를 수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10조 원이라고 하면 거의 국내 시장과 맞먹는 수준의 그런 의료기기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2022년을 보니까 그 직전 5년 동안에 수출 증가율이 거의 한 30% 정도가 됐고요. 같은 기간에 수입 의료기기의 증가율은 약 1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의료기기의 성장률이 수입 의료기기의 성장률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요. 2020년에 그 별표를 한 숫자를 그 위치를 보시면 처음으로 의료기기가 무역 흑자를 기록한 해입니다. 즉 이제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최근에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 상황은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숫자를 보고 좀 느꼈고요. 근데 어떤 나라에 수출되고 있을까 해서 저희가 쭉 다 이제 나라별로 수출한 실적을 좀 뽑아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수출한 국가가 208개국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8개국이라고 하면 지구촌에 있는 대부분의 아주 작은 나라까지도 다 포함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국가에 우리나라 의료기가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거를 이 숫자를 보고 좀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1.4 빌리언 달러 정도가 이제 그때 수출이 됐고요. 가장 작은 금액으로 수출된 국가가 네덜란드 열도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는 8만 불 수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출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매우 저는 참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수출이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가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를 따라가면서 계속 볼륨을 늘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K-디바이스가 지구촌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많이 수출되고 있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국가별로 쭉 한번 숫자를 봤거든요. 208개국을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서 쭉 순서를 세어보니까 상위 30개국의 전체 수출액의 85%가 수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 30개국의 대부분의 물량이 나가고 있었고 나머지 한 170여 개국은 아주 미미하게 그렇지만 발자취를 남기면서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1등이 미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캐나다, 러시아 이런 순으로 쭉 이제 국가별로 수출 금액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평소에 잘 생각하고 있지 않은 국가, 예를 들면 인도, 브라질, 브라질은 많이 보통 생각을 하시죠. 그런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권에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208개국의 전부 수출 실적을 다 뽑았거든요. 예,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엑셀로 그냥 다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자료를 보시면 우리 의료기기가 어디 국가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나머지 170개 넘는 그 국가에도 더 많은 국가에 수출의 기회가 있다. 예, 이런 점을 좀 인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K-디바이스가 어떤 제품이 많이 수출되고 있나라고 하는 거를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품목이 식약처가 분류하는 게 한 2,300여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 중에서 상위 30개 정도의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9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체외 진단 제품이 3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코로나 특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전체 우리가 품목이 뭐 한 2,000여 개가 넘는데 우리는 30개 정도의 종류의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구나. 더 많은 다른 제품에서도 수출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품목별로 수출액을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또 통계를 내놨거든요. 예,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또 제게 메일을 주십시오. 제가 무료로 예,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작년도에 의료기기 규제 또는 의료기기 그 이제 새로운 사업에 관련된 해외 컨퍼런스를 몇 개를 좀 가봤는데요. 굉장히 다른 반응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한국 하면서 매우 반색을 합니다.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면 한국이 코로나 때 방역을 아주 잘했잖아. 그리고 또는 제가 잘 들어보지 못한 작은 국가에 있는 데서 오신 분들도 한국에서 온 체외 진단 제품, 코로나 진단 키트 우리 써봤어. 예. 그리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온 것보다도 훨씬 좋았어. 제가 이 두 국가를 폄하할 생각은 없는 거고요. 그분의 그냥 개인적인 예, 의견을 그대로 그냥 전달드리면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를 느꼈고 또 그래서 그 우리 코로나19 대응 K 방역 모델이 현재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고 글로벌 표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관련된 이런 그 대응 사례가 국제 표준화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요. 한 30개 정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것이 국제 표준화되는 과정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ISO의 표준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K-디바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냥 우리는 진단키트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의 사용 경험을 통해서 다른 제품도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굉장히 높여놨고요. 그리고 또 식약처가 대외적으로 매우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해서 식약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거쳐서 나온 의료기기는 매우 품질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한결같이 예,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그 해외의 보건의료당국의 그 규제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자국의 의료제품의 공급을 안정화시킬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각국이 다 이제 수출에 셧다운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외국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예, 그런 경험을 가진 국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곳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통령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의료기기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좀 받았거든요. 어떤 제품이 수출이 잘 되냐, 뭐 이런 거를 질문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의료기기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면 반대로 뭘 갖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간격을 좀 빨리 좁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기기 카탈로그도 줘보고 그랬는데 뭐가 뭔지 너무 많아. 종류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의료기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알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의 제조사들이 해외에 뭐 전시회를 나간다던가 아니면 해외 특정 국가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그 의료기기 수준에 대해서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해외에서는 기대가 많은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좀 나가보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이 K-디바이스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제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를 이미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가장 아쉬운 거는 AS가 좀 잘 되고 있지 않은 점이었어요. 현지에서 뭐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AS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해서 계속 처음에 쓰다가 고장나고 처음에 쓰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냥 좀 창고로 치워버리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진출 초기부터 국제 기준에 적합한 고객 지원 시스템은 반드시 함께 제공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최근에 그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가 매우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모든 국가의 규제 당국이 의료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자국 국민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러려면 규제 당국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규제 당국자가 지식이 높고 역량이 높아서 의료기기를 빨리 검토하고 허가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허가를 받고 하려면 결국은 모든 국가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그리고 국제 표준과 조화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지 국가 간의 의료기기 교류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빠르게 교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출도 하고 수입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개발도상국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자국 내 그 규제 당국자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의료기기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이미 의료기기의 규제 제도는 굉장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의 의료기기 규제 제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야라고 하는 것을 다 입을 모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지만 국제 수준의 의료기기 제도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가장 큰 고민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국제 기준으로 표준에 맞게 우리나라의 제도를 도입하는 건 좋은데 굉장히 의료기기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종류의 그 의료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다 검토를 하지? 그거 어떻게 다 배우지? 언제 배우지? 그런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데는 자원을 투입해야 되고, 그래도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의 지금 경험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이 수준의 의료기기 제도를 좀 가지기까지 약 3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그 나라들은 그 정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을 이제 막 찾고 있었고요. 그 방법의 하나로 의료기기 국제조화기구에 가입을 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거기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한 한 시간을 압축해서 자국의 규제 당국 역량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선진국은 규제 제도와 또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의료기술 영역, 예를 들면 디지털 헬스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의료기기의 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 표준 또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하면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정보를 받아서 규제 역량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따라갈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빈익빈 부익부더라고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점점점 더 빨리 가고 있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고 예, 그런 상황으로 느껴졌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의료기기에서 국제조화기구가 몇 개 이렇게 그 큰 그룹으로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IMDRF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이 주도하고 또 유럽과 여러 이제 규제 선진국이 참가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기 국제조화기구인데요. 우리나라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DRF가 주로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제도를 점점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 이제 GHWP는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그렇지만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조금 상위권에 있는, 그래서 의료기기 제도를 자국에 좀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국가들이 이 GHWP에 와서 좀 공부를 해나가고 배워가는 예,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HWP 자체는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큰 틀에서는 국제조화를 하지만 자원이 좀 더 적은 그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규제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가이던스 다큐멘트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보시면 WHO가 최근 수년 사이에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를 점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백신이라든가 필수의약품 공급이라든가 그래서 주로 이제 의약품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최근 10년 사이에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높였고 또 최근에는 의료기기 전담 담당자를 두어서 많은 그 해외 그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WHO의 입장을 많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WHO는 아예 저개발 국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좀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 기초부터 의료기기 제도가 뭐고 왜 규제 조화가 필요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약간 ABC 수준으로 초등학교 수준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그런 걸 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기준에 따라서 각 나라의 저개발 국가의 현재의 의료기기 규제 수준이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또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WHO는 앞으로 주로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시는 APEC. 예, APEC에서는 아시아 퍼시픽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교류를 보다 활발하게 하는 예,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파워는 전미 기구인데요. 캐나다로부터 미국, 그다음에 중미, 또 남미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그런 그 이제 보건 의료에 관련된 그런 기구입니다. 여기는 그 의료기기만을 초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건 의료에 대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도 하나의 관심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그 아프리칸 메디컬 디바이스 포럼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조금 더 발전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만나서 논의하는 이제 그런 예,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최근에 의료기기와 관련된 국제조화기구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수시로 그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리 의료기기 규제 제도의 전망을 좀 보자면 그 규제 제도는 큰 틀에서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분류 기준이라든가 허가 절차라든가 품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로 큰 틀에서는 지금 모여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국가별로 요구 수준에서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차이는 10년, 20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의료기기 제도가 수준이 높지 않거나 그럼 아예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예, 그런 국가는 자국의 규제 제도를 만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좀 낮아서 우리나라 의료기가 진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IMF, DRF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선진국의 규제 제도는 고도화될 것이고 기술 표준 같은 거는 민간 표준기구로 민간 표준기구, 그러니까 ISO 같은 거겠죠. 예,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고도화돼 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GHWP가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좀 영입이 되면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 확산과 전파를 하는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WHO는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제도 도입을 지원하는데 주로 규제 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이해부터 예, 교육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 국가는 꾸준히 이제 규제 제도를 도입을 해 갈 거고요. 국제조화기구를 통해서 교육훈련을 받아갈 그런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이 이미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양자 간의 릴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릴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이제 의지를 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의지를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미국에서 허가된 의료기기 또는 한국에서 허가된 의료기기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앞서서 이미 먼저 허가받은 국가의 검토 내용을 의존해서 심사를 좀 간소화하거나 또는 좀 그 해당국 검토자에게 질문을 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해결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다 검토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는 이제 주로 양자 간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릴라이언스를 제공하는 선진국이 수출 시장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식약처가 양자 간 MOU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나라의 규제 당국에서 협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좀 더 빠르게 예, 허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우위를 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식약처가 파라과이, 디나비자 그리고 사우디에 있는 SFDA와 양자 간의 그 MOU를 맺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협력할지는 이제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그 MOU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파라과이의 의료기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을 해나가는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이제 그 허가된 의료기기는 GMP의 실사를 면제받는 걸 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도는 파라과이 디나비자에 GMP 심사관이 한국으로 나와서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대기 기간이 6개월 정도 이상이 벌써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품목 심사에 있어서도 신속 심사로 하는 그런 그 논의를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식약처와 양자 간의 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저희가 식약처에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조금 더 빠르게 그 국가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국가로 나가실 때 국가의 선정이나 제품의 선정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방향을 이제 계획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 글로벌 시장 속으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